엄마, 할머니, 나왔어.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지? 나 어때 보여? 외국물 먹은 티 좀 나? 작년에 못 와서 미안해. 무슨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대학 졸업하면 공부도 좀 쉬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 근데 이제 곧 학위도 받을 거고, 그럼 한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낼 수 있어. 다 할머니가 넉넉하게 남겨준 덕분이야. 고마워. 2년 만에 찾아온 엄마 외할머니의 납골당은 제가 떠나기 전 모습 그대로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유학 가기 전에 가족단의 두 분을 모시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엄마와 외할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엄마와 외할머니의 납골당에는 사진이 참 많이 있어요. 저와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 저와 외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엄마와 외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뿐이지만 그 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이에요. 이 사진이 아니었다면 저는 끝내 외할머니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한평생 저를 사랑하며 지켜줬던 엄마, 그리고 절망 속에 빠진 저를 구해준 외할머니. 이 두 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엄마와 외할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참 슬프고도 애틋한, 그리고 고마운 우리 세 사람의 인연이 떠오릅니다. 제가 기억이라는 것을 하게 된 시점부터 제 곁에는 언제나 엄마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제가 3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빠는 처음부터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기에 그리움이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서 넘치는 애정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아빠가 없다고 놀림을 받아도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고, 엄마는 언제나 제게 무한한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주셨어요. 엄마는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냈대요. 어렴풋이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었지만 자라면서 그마저도 모두 잊어버렸다고요. 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는 아빠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갖게 된 것 같았대요. 그리고 둘 사이에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때가 엄마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했어요. 이제 진짜 자신의 가족이 생긴 느낌이었다고요. 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커다란 용기를 가슴 깊은 곳에 품게 되었다고요.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엄마에게 있어 살아갈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엄마가 예슬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예슬이는 엄마 옆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돼. 알겠지? 우리 예슬이는 뭐 하고 싶어?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 정말? 엄마도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했는데 엄마는 형편이 안 돼서 제대로 배우진 못했지만 우리 예슬인 엄마가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줄게.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주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던 엄마.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는 참 어렸는데 저에게는 마냥 큰 기둥처럼 느껴졌어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어린 딸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엄마는 저에게 힘든 내색 한번 하신 적이 없어요. 엄마는 언제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 다니게 된 뒤로는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죠. 식당에서도 일하고 건물 청소도 하고 가끔 남의 집에서 가정부 일도 하면서
저를 키우기 위해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미술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엄마는 언제나 저에게는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것들만 들고 다니게 했어요.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지만요. 미술 재료를 살 때도 늘 가장 좋은 것들로만 마련해 주셨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의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늘 마음 깊숙한 곳에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함께 간직한 채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열심히 그려서 그림으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다행히 저에게는 재능도 있었어요. 학원이나 시에서 주최하는 미술대회에 나가면 언제나 수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예슬아 좀 웃어봐. 좋은 날인데 기념해야지. 아, 엄마는 사춘기 여고생이 사진 찍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서 그래. 상장 처음 받은 것도 아닌데 맨날 사진 찍으라고 하니까 그렇지. 엄마한테는 다 의미 있는 순간이거든요. 나중에 얼마나 기념으로 남는지 모르지? 웃어봐. 찍는다. 제가 상장을 받으면 엄마는 언제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어린이 미술대회 때부터 여고생이 된 지금까지 상을 받을 때마다 찍어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사진이 벌써 한가득이에요. 엄마는 이 사진들이야말로 자신의 보물이라며 앨범에 넣어 소중하게 보관해 주셨어요. 한때는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미술을 그만두겠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크게 화를 내셨어요. 앞으로 그런 소리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싫어져서 그만두는 건 이해하겠지만 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요. 매번 학원비며 재료비며 돈이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어느 아파트에 데려갔어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서히 입주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였죠. 엄마의 시선을 따라 1층, 2층, 3층 한 층씩 세며 올라가다 보니 7층에 시선이 닿았어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딱 적당한 높이의 아파트.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말했어요. 7층 보이지? 저기가 앞으로 우리 둘이 살 집이야. 엄마가 말했지? 우리 예슬이 아파트 살게 해주겠다고. 이제 우리 단칸방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사는 거야. 엄마가 예슬이 방도 만들어주고 작업방도 만들어줄 거야. 그날 엄마를 껴안고 얼마나 방방 뛰었는지 몰라요. 이 집을 얻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를 헤아리는 마음보다 당장 단칸방에서 벗어나 아파트에서 산다는 사실이 저를 날아갈 듯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철없는 제 모습에도 엄마는 마냥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우리 딸도 친구들 마음껏 데리고 올 수 있겠다며 더 빨리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이셨죠. 엄마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보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헌신한 것보다 더 많이 보답해야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엄마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이 집에서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행복의 유통기한이 그렇게 짧을 줄 알았더라면 아주 잠시라도 엄마의 곁을 벗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아무 의미 없지만요. 새 집에서의 매일매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엄마는 제가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도록 방 하나를 작업실로 만들어 주셨고 이곳에서 저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덕분에
서울에서 그림으로 정말 알아주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어요. 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오래도록 흘리셨습니다. 예슬아, 엄만 이제 소원을 다 이룬 것 같아. 예슬이가 엄마 대신 이렇게 멋진 미대생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딸은 앞으로 더 멋진 화가가 될 거야. 정말 축하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은 무척이나 설레고 들뜨는 일이었지만 엄마를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마음에 걸렸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와 떨어진 적이 없는데 혼자 집에 있을 엄마도 걱정이었지만 엄마 없이 지낼 제 모습도 걱정이었어요. 기숙사 갔는데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떡하냐고. 에이그, 엄마가 보고 싶긴 하겠니? 대학생 됐는데 재밌는 게 얼마나 많겠어.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번밖에 없는 대학생 시절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보내. 알겠지?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에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많이 허전해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엄마와 매일 아침 저녁 통화를 했어요. 아침엔 뭘 먹었고,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떤 친구들과 친해졌고,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들을 엄마는 정말 재미있는 소식을 듣는 사람처럼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셨죠. 집과 학교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 가게 됐어요. 그러다 시험 기간이 되면서 한 달 정도는 아예 집에 못 가게 됐죠. 어차피 기말고사만 끝나면 방학이고 이제 곧 엄마를 실컷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험 기간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서 꺼뒀던 휴대폰을 켰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찍혀 있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전부 엄마였죠. 이 시간에 내가 시험 보는 걸 알았을 텐데 엄마가 무슨 일이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가 가고 전화기 너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경찰입니다. 김예슬 씨 되시나요? 어머니가 이선아 씨 맞으시죠? 지금 바로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전에 사고가 났어요.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도대체 경찰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한참 마지막 시험을 보고 있던 2시간 전,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니요. 이게 무슨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엄마가 저를 두고 떠날 리가 없잖아요. 믿지 않는 머리와는 다르게 손과 발이 점점 떨려왔어요. 가는 내내 어찌나 주먹을 꽉 쥐었는지 손바닥엔 손톱 자국이 깊게 파일 정도였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지금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 아닌 거 확인하고 바로 집으로 갈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엄마표 김치찌개 만들어줘. 알겠지? 이따 만나.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아까의 전화는 보이스피싱도 아니었고 제가 보낸 문자를 엄마가 확인하는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차갑게 식은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피를 워낙 많이 흘린 탓에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엄마의 왼쪽 손등에 있는 커다란 반점이 아니었다면 끝까지 아니라고 떼를 쓰고 우겼을지도 몰라요. 아니,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말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엄마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불러도 매달려 울어도 엄마 입은 굳게 닫힌 채 말이 없었어요.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는 저를 보면 엄마가 다가와 위로해 줄 것만 같은데 조금의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엄마는 제 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다니던 식당의 사장님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덕분에 엄마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얼빠진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대신해 사장님이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납골당에 엄마를 모시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제 모습에 저는 점점 더 두려워지기만 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우리 엄마 좋은 집 놔두고 이렇게 좁은 데서 답답해서 어떡해. 우리 엄마 아파트 산다고 좋아했는데 여긴 너무 답답하잖아. 한참을 엄마 앞에서 떠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엄마 곁을 떠나기 싫은 마음에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다 운영 시간이 끝났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어락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또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당장이라도 부엌에서 엄마가 예슬이 왔어? 얼른 손 씻고 와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만 같은데 집안에 흐르는 적막감은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이 집에 단 한 번도 엄마가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텅 빈 집에 와서야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아니, 내가 혼자 살아갈 수는 있을까? 괴로운 마음에 먹는 것도 있고 엄마 방에서 온종일 누워 있었어요. 엄마 냄새가 사라지는 것이 아까워 계속 파묻은 채로 잠을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울다가 멈추다가를 반복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엄마를 잃은 상실감은 생각보다 컸어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무척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다음 학기 휴학을 하고 엄마와 살던 이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반찬, 이제 더 이상 먹지도 못하는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되는 대로 냉동실에 얼려두었습니다. 이것마저 사라지면 엄마가 영영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당시의 제 마음은 엄마에 대한 흔적을 지키는 것에 거의 집착 수준으로 몰두해 있었어요. 제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렇게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고 저는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엄마의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오지 못하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뿐이었죠. 엄마의 어렸을 때 사진부터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찍은 사진까지 보고 또 보고 엄마가 입고 있는 옷과 포즈를 외울 정도로 엄마 사진만 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두 달이 지났을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우리 집에 초인종이 울리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라 깜짝 놀랐어요. 고요한 집안에 울리는 소리에 인터폰 화면을 보니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뭐지? 귀찮은 마음에 무시하고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밖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다음날 아침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할머니였죠.
저 옆집에 이사 왔는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줄 게 있어서요. 아야,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낯선 사람의 방문이라 조금 망설여졌지만 할머니를 세워두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현관문 앞에는 체구가 아담한 할머니 한 분이 떡을 든 채로 계셨어요. 저를 보고 흠칫 놀란 듯한 할머니는 떡을 건네며 활짝 웃으셨어요. 내가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인사를 좀 하고 싶어서 떡을 맞췄거든요. 시루떡 좋아해요? 시루떡.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었어요. 떡을 푸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난데없이 오는 제 모습에 할머니는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아이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둘러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괜히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처음 본 사람한테 제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는 것도 이상하고 어차피 이걸로 더는 마주칠 일도 없을 테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만 모르고 있었을 뿐 할머니와 인연은 그날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눈만 뜬 채로 누워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나 고요했던 제 일상을 누군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쥐죽은 듯 있었더니 밖에서는 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겠지 싶어서 무시하려는데 세 번째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시끄럽게 퍼졌어요. 결국 저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어요. 인터폰을 들여다보니 옆집 할머니가 말없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할머니는 대뜸 저에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시장에서 과일을 좀 샀는데 혼자 먹긴 너무 많더라고요. 옆집 학생 생각이 나서 좀 가져왔는데 사과 좋아해요? 부담스러운 마음에 이제 괜찮다고 말하려는데 할머니는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집으로 가셨어요. 사과를 그냥 두고 다시 방에 가서 누울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를 꺼내 베어 물었어요. 순간적으로 사과의 달콤하고 새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상큼한 맛이 나쁘지 않았는지 그 자리에서 사과 한 개를 다 해치웠어요. 사과 덕분이었을까요? 그날은 밀린 빨래도 하고 집 곳곳에 있는 먼지도 털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커튼도 활짝 열어봤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환하게 들어오는 햇살을 보고 있자니 서글픈 마음이 들면서도 뭔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혼자 땅굴을 파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아침이 되면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하루는 반찬을 너무 많이 했다고, 또 하루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샀다고, 매번 다른 이유를 들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저를 찾아와 말을 걸고 가셨어요. 처음엔 귀찮기만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침이 되면 할머니 생각을 하게 됐죠. 그날도 어김없이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빈손으로요. 혹시 밥 아직 안 먹었으면 나랑 같이 밥 좀 먹어줘요. 내가 혼자 먹는 거 생각을 못하고 밥을 또 엄청 많이 했지 뭐예요. 내가 김치찌개를 아주 기가 막히게 끓이는데
혼자 먹기는 아깝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같이 가요. 정말 엉겁결에 떠밀리듯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몇 걸음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것 같아요. 할머니의 집은 우리 집과 구조는 같았지만 전반적으로 참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구도 딱 필요한 것만 있고 장식품도 많지 않아서 그런지 집이 더 넓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를 따라 현관에 들어가니 코끝으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식탁에 어색한 상태로 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할머니가 근사한 식사를 내어주셨어요. 하얀 쌀밥에 생선구이와 몇 가지 반찬, 그리고 김치찌개까지. 얼마 만에 보는 밥상인지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늘 이런 밥을 먹었었는데 내가 어디서 음식 솜씨 없단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자 먹어봐요. 김치찌개가 특히 맛있게 됐더라고요. 김치도 다 직접 담근 거라서 먹을만 할 거예요. 할머니가 자랑하는 김치찌개를 한 입 떠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엄마의 음식이 김치찌개였거든요.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는 제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말없이 물을 떠다 주셨어요. 자꾸만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고 저는 밥 한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밥을 이렇게 많이 먹은 게 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차려주신 이 밥상이 그렇게 따뜻하고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이런 따스함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집에서 뭘 좀 챙겨 먹긴 해요. 혼자 있다 보니까 챙겨 먹기가 쉽지 않아서요. 귀찮기도 하고. 그럼 앞으로 매일 우리 집에서 같이 아침 먹을래요? 혼자 먹으니 영 맛이 없어서. 오늘 학생이랑 같이 먹으니까 봐요. 나도 한 그릇을 다 비웠네. 네? 괜히 저 때문에 죄송스러워서요. 아유, 죄송하긴. 나 먹는 거에 숟가락만 하나 더 넣으면 되는걸. 오히려 내가 고맙죠. 매일 이 시간에 문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서 같이 먹어요. 또 오라는 할머니의 말에 부담보다는 사실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할머니의 밥상에서 엄마의 온기를 느낀 저는 다음 날부터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별다른 말 없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 서로 이름을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보고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동안 엄마에 대해 이야기할 곳이 없어 홀로 삼켰던 저는 할머니에게 엄마를 잃은 제 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진 상태로 저에게 말씀하셨죠. 예슬아, 엄마를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내 마음이 다 미어지는구나. 그런데 예슬이가 이렇게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지내는 모습을 엄마가 보면 정말 슬퍼하실 것 같다. 엄마가 늘 그러셨다면서 예슬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예슬이는 다시 일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알고는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눈을 감아도 엄마가 보고 싶고 눈을 떠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더 이상 만질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는 게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런 그리움 나도 너무 잘 알지. 나도 아주 어린 딸을 잃어버리고 아직까지 못 찾았거든.
우리 딸 어디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지내고 있지만 처음 딸을 잃어버렸을 때는 너처럼, 아니, 어쩌면 너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었단다.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할머니가 처음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지금까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만 품어온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내가 태어난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단다. 그런 집에 줄줄이 자식은 또 왜 그리 많이 낳았는지. 내 위로 오빠 1명, 내 아래로 동생들이 5이 더 있었어. 그때는 장남이 제일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와 동생들은 늘 오빠를 위해서 살아야 했지. 없는 살림에 오빠 교육비를 대느라 어렸을 때부터 난 시장에서 잡일을 하기도 했고 일찍 식모살이를 떠난 동생도 있었어. 중학교를 보내준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 나는 고등학교도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평상 도저히 불가능했어. 중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나도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지. 17살 때부터요? 그렇게 어린애가 식모살이를 할 수 있어요? 1살 어린 내 여동생은 14살 때부터 했는걸. 그때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게 식모살이 하면서 집안 살림에 보태면서 살았는데 내가 딱 20살 때 집안 어르신이 내 결혼을 추선하셨어. 이미 1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고 나이도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지만 집은 부자라고. 아무렴 무슨 상관인가 싶었어. 그때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빨리 피하고 싶단 생각뿐이었거든. 다행히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지. 근데 뭐 당시에 시집살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니. 그저 몸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걸로 감사하다고 생각했지. 할머니는 잠시 그때 생각에 빠진 듯 아련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결혼하고 3년 만에 정말 예쁘고 귀한 딸을 얻었어. 나를 닮은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단다. 남편과 난 행복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도 못 낳았냐고 구박하셨어. 그런 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단다. 나는 내 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견딜 자신이 있었거든. 딸이 5살이 될 때까지 둘째는 생기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에게도 모진 말을 많이 하셨단다.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랬는데.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가 겨우 힘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딸이 5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요. 시어머니는 날 보고 아들 잡아먹었다고 내가 모든 원흉이라고 말하셨어. 아마도 자식을 잃고 그 울분을 표출할 원망의 대상이 필요했겠지. 그게 나였던 거고. 나도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단다. 다만 나도 남편을 잃었는데, 우리 딸은 아빠를 잃었는데,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어. 난 어린 딸만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견뎌야 했지. 시어머니는 나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셨어. 부잣집이라 정말 돈이 필요해서는 아니었을 거야. 그냥 꼴보기가 싫었던 거겠지. 나도 집에 있는 것보단 그 편이 좋았기 때문에 그날부터 딸을 데리고 무작정 시장으로 나갔어. 할머니는 딸과 함께 시장에 가서 직접 밭에서 캔 나물이며 감자며 호박이며 그때그때 팔 수 있는 것들을 팔았다고 했어요.
어린 딸은 놀이를 하는 것 마냥 자신의 옆에 꼭 붙어서 언제나 함께했다고요.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주변 상인들이 가게에 딸이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1년을 다니면서 할머니와 딸 모두 시장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대요. 매일을 쉬지 않고 시장에 나가는 게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지 않고 우리 둘 마음이라도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 나도 딸도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을까. 그날은 멀리서 온 단체 관광객들 때문에 시장이 아주 소란스러웠어. 하나라도 더 팔려는 상인들 때문에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 딸은 늘 놀던 곳에 있었고 나도 대목을 놓치기 싫어서 정말 열심히 장사를 했어. 준비해간 물건을 다 팔고 신이 나서 아이를 부르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기 있던 아이가 어딜 갔는지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설마 하는 마음에 시장을 다 뒤지고 다녔지만 딸은 보이지 않았어. 딸을 봤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아니겠지. 아닐 거야. 거의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달려갔어. 나랑 같이 오가면서 길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집에도 딸의 흔적은 없었어. 이어 딸의 행방을 묻는 저를 향해 할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딸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그깟 푼돈 벌자고 애를 잃어버렸냐며 남편 잡아먹더니 애까지 잡아먹었냐고 모진 말을 퍼부으면서 딸을 찾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내치셨대요. 할머니는 딸 사진만 있는 대로 챙겨들고 그 길로 집을 나와 전국의 시장이란 시장은 다 돌아다니며 딸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며 눈물을 살짝 훔치셨어요. 친정은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해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거리만 헤맸다면서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따님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 그러다 보니 벌써 40년이 넘었구나. 6살이었던 우리 딸이 잘 커서 결혼을 했다면 지금쯤 딱 예슬이 너만한 딸도 있겠지. 이젠 나도 알고 있단다. 딸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기적이라는 게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죽기 전에 딸 한 번 만나면 소원이 없겠어. 아니 하다못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도 알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구나. 할머니,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는 꼭 이뤄진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포기하지 말아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구나. 언젠가는 만날 딸아이를 생각하며 악착같이 모아서 남들 보기에 부럽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재산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니. 이 동네가 사실 예전에 딸을 잃어버렸던 그 동네란다. 옛날 모습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이곳에서 딸을 기다리면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어서 오게 된 거란다. 그러셨군요.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고맙다. 여기 처음 와서 옆집에서 나오는 널 보는데 사실 처음엔 많이 놀랐어. 어찌나 야위였는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어린 학생이 저리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너희 엄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딸도 나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 할머니 따님도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두 분의 마음이 꼭 닿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흔적조차 알 수 없는 딸을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를 잃은 저와 딸을 잃은 할머니, 그 뒤로 우리 두 사람은 딸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빈자리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가까워진 이후로 제 마음도 부쩍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엔 서로의 집을 번갈아 가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점심엔 같이 장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근처 산책로를 걸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점점 몸도 마음도 회복되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다시 학교에 복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 돌아가 다시 그림을 공부하면서 미술엔 정말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외국에 나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질 않아서 실천으로 옮길 생각은 하지 못했죠. 버킷리스트처럼 언젠가는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막연하게 간직하게 됐어요. 어쨌든 저는 할머니가 옆에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제 졸업식에는 당연히 할머니가 함께 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서 본 꽃 중 가장 화려한 꽃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예슬이 졸업 축하한다. 할머니가 보니까 우리 예슬이가 제일 예쁘네. 우리 예슬이 그동안 잘했어. 아주 기특해. 오늘 할머니가 예슬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테니까 말만 해.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옆집 할머니와 옆집 학생이었던 할머니와 저의 관계는 남들이 보면 친할머니와 친손녀처럼 보일 정도로 가깝게 발전했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정말 친할머니로 생각하면서 의지했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핏줄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끈끈하게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졸업 후 고향에 내려와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다녔던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천천히 제 진로를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의사에게 들은 할머니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10년 전 암 판정을 받고 수술 후 항암까지 받았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항암을 끝으로 그동안 별탈 없이 지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번 정기검사에서 암세포가 재발하면서 전이까지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의사는 지금 상태로는 수술도 어렵고 항암을 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죠. 괴로웠죠. 할머니를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마냥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을 치료가 더 이상 없었던 할머니는 집에서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저와 할머니는 그날부터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게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할머니와 저는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아침부터 서로 꽃단장을 도와가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진을 찍자고 약속했죠. 가족 사진을 찍고 난 후 할머니는 독사진을 찍었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와 저는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멀리 해외를 가기에는 제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적으면서 여행 기분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정한 곳이 제주도였어요. 둘이 바다를 걸으면서 사진도 남기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추억을 쌓았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속이 좋지 않다며
드신 걸 다 개원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할머니의 등을 두들기며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조금만 더 제 옆에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다르게 할머니는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밖에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 매일 5분, 10분 정도 집 앞 산책을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마저도 저에게는 참 감사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날은 할머니가 저와 함께 자고 싶다고 하셔서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베개와 이불에서 나는 할머니 냄새가 무척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끄고 창밖에서 비추는 은은한 달빛을 바라보며 할머니와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예슬아, 할머니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니? 할머니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진 게 좀 많잖니. 그걸 다 너에게 주고 싶구나. 네? 그게 무슨... 싫어요. 그거 할머니 딸 주려고 모은 거잖아. 나한테 왜 줘? 너도 알잖니. 만날 거였으면 진작 만났을 거야. 이제 나 떠나고 나면 더 찾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네 앞으로 남겨주려고 해. 변호사 통해서 정리할 건 이미 다 해놨으니 너는 받기만 하면 된단다. 다만 나 떠나면 내 장례만 좀 치러줄 수 있겠니? 이 할머니가 너에게 큰 짐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사이에... 몰라. 나 잘 거니까 말 걸지 말아요. 할머니는 예슬이 덕분에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 자신의 마지막을 저에게 부탁하고 며칠 뒤 할머니는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결국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또다시 저는 혼자 남게 됐지만 엄마가 떠났을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다시 살아갈 방법도 알고 있고 그럴 용기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할머니에게 배운 것들이었죠. 할머니의 소원대로 장례를 치르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당연히 챙겨야 할 저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엄마를 떠올렸어요. 먼저 가 있는 엄마가 할머니를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고요. 할머니는 엄마를 만나면 제가 얼마나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엄마와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와 집안을 둘러보니 이미 대부분의 짐은 할머니가 처분한 상태였어요. 워낙에 깔끔했던 성격이라 최대한 제가 신경 쓰지 않게 처리해 두신 것 같았죠. 할머니 방을 둘러보는데 깨끗하게 정리된 틈 사이 서랍 하나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쓰셨던 건가? 서랍을 열어보니 웬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만졌는지 반질반질해진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더니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펴보니 할머니가 따님에게 쓴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내 딸 윤주에게로 시작하는 할머니의 편지에는 꾹꾹 눌러 쓴 연필 자국만큼이나 딸을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르고 불러도 계속 부르고 싶은 내 딸.
언젠가 너를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단다. 혹시나 엄마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엄마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 우리 윤주, 엄마는 믿고 있어. 분명 어딘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너를 만나면 엄마는 한눈에 너를 알아볼 거야. 그리고 꼭 끌어안아 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널 꼭 찾을게. 딸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는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붙이지 못한 할머니의 편지는 그리움만 간직한 채 상자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을 꺼내고 나니 몇 장의 사진이 보였어요. 한복을 입고 찍은 돌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구겨질까봐 할머니가 코팅까지 해가면서 소중히 보관해온 것들이었어요. 사진을 넘기다가 순간 멈칫했어요. 내과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 저는 책상에 있는 앨범을 폈습니다. 앨범을 보는 동안 심장이 떨려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봤던 앨범. 할머니 사진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은 분명 엄마의 얼굴이었거든요. 사진첩의 맨 앞장, 엄마가 6살 때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을 꺼내 할머니의 상자에서 발견한 사진과 비교를 한 순간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엄마였거든요.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엄마의 왼쪽 손등에 있는 커다란 반점, 두 장의 사진 속 아이의 왼쪽 손등에도 선명한 반점이 있었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그 딸이 바로 우리 엄마였다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을 조금만 더 빨리 봤다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봤다면 어땠을까요?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이 한바탕 휘몰아치고 난 뒤에는 제가 할머니를 만난 게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떠난 엄마가 제가 너무 걱정된 나머지 죽어서나마 자신의 엄마를 저에게 보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가족 같은 할머니로만 생각했던 분이 저의 외할머니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나마 저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와 엄마를 같은 납골당에 모셨기 때문에 납골당에 가족단이 있는지 문의를 했어요. 두 분을 한 곳에 있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한 달 뒤에 가족단 공사가 끝난다는 말을 듣고 저는 바로 계약을 했어요. 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저는 드디어 엄마와 할머니를 한 곳에 모셨습니다. 두 분의 유골함을 나란히 놓고 그 안에 할머니가 간직해온 사진과 편지들도 넣었어요. 그리고 유골함에 새겨진 이 선아라는 엄마의 이름 옆에 제가 직접 쓴 강윤주라는 이름도 붙여두었어요. 너무 늦게 찾은 엄마의 이름이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주인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평생을 그리워했지만 만날 수 없었던 엄마와 할머니, 이제라도 원 없이 서로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비록 살아서는 우리 세 사람 함께 살 수 없었지만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제가 두 사람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갈 테니 하늘에서 둘이 함께 지켜봐달라는 마음을 담아 저 멀리 하늘로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와 할머니를 함께 모신 후 저는 저만의 삶을 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더 넓은 곳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막연하게 품었던 꿈,
두려움에 망설였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잠시 엄마와 할머니 곁을 떠나 바다 건너 먼 곳으로 떠나게 됐어요. 낯선 외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극복해야 했고 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씩 해나갈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마다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 엄마와 할머니 덕분이라는 것을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지금 당장 제 곁엔 없지만 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젠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엄마와 할머니가 저에게 줬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에 저는 두 사람 몫까지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 끝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우리 엄마. 엄마를 잃고 끝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저를 이끌어준 할머니.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두 분 덕분에 나 이렇게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만나면 둘이 같이 손 붙잡고 마중 나와 주세요. 사랑해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